거 찾기로 가는데 일산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들 손 잘 닦고 계신가요? 전 방금 닦고 왔습니다. 네, 저희는 책을 파헤치는 공작수입니다. 북파 공작수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그 백화연 작가님 거 이후로 뭔가 되게 오랜만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뭐 자기 소개를 좀 해야겠죠? 그래도 뭐 네. 저희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네. 저는 백뉴스 김영호 기자입니다. 얼굴이 오늘은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백뉴스 이 기자입니다. 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사업부 김 과장입니다. 네, 백뉴스 송 기자입니다. 사업부 송인턴입니다. 사업부 전사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 책은 화면 가득 아주 보이시죠? 예술이 밥 먹여준다면이라고 이윤희 작가님이 지으신 책인데 이제 뮤지컬 쪽을 주로 다루셨죠. 공연 쪽을 공연 기획자, 뭐 예술 경영인에 대해서 다루신 내용인데 저는 제목이 약간 혹할만 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어가지고 국문과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막 그때 형이라고 불렀는데 저는 형 막 시인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인데? 이랬더니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연봉이 200만 원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약간 대화를 하고 뭐 그때는 약간 이렇게 막 좀 자위를 했죠. 뭐 배고파야 예술이 되지. 약간 이런. 근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술은 배고파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좀 뭔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진짜 그런가 싶기도 했는데 이 책 제목이 뭔가 약간 눈에 잘 띄네요. 예술이 밥 먹여준다면. 네. 사실 뭐,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들에서 예술도 많고 저희 뭐 뮤지컬 같은 공연 실황이나 프레스콜도 원라이브에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예술이 밥 먹여준다면이라는 책을 리뷰를 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책을 읽고 지금 읽으시는 거 아니죠? 네. 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떤 부분이 좀 인상 깊었는지. 근데 확실히 그 공연계 쪽에 좀 오래 계신 분답게 뭔가 여러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좀 생생한 느낌? 네네, 뭔가 생생정보통의 느낌이 가득 담긴 책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술이 판타지라면은 현실은 호러다. 약간 그 얘기를 네네. 해주고 싶은 게 약간 가장 큰 주제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현실이 호러기 때문에 겁먹자가 아니라 이제 그 호러를 정확하게 알고 뭐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밥을 먹으면서 살 수 있을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책을 집필하신 게 아닐까. 네, 작가님이 실제로 그런 말을 하셨죠. 막 그 자기 그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뭐 작품 쓰는 거, 뭐 연출 이런 거는 판타지의 영역이고 자기가 가르치는 거는 이제 호러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딱 해주셨죠. 근데 확실히 공연 기획이나 이런 쪽을 꿈꾸는 사람들은 처음 이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현실적인 것도 알고서 그 꿈에 도전을 해야 그 꿈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책을 보면서 되게 궁금한 점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 전에는 그냥 연극 보면은 뭐 연극 막 재밌다 이랬는데 이제 뭔가 보고 나니까 저 배우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저 스태프들 월급은 어떻게 주지? 이 포스터는 얼마에 만들었을까? 이런 약간 여러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기 41페이지에 보면은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얘기 그대로 써 있거든요. 뮤지컬이 판타지라면 현실은 호러보다 더하다. 호러물은 극장을 빠져나오면 그만이지만
현실에 극심한 허기와 채무는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 허기와 채무는 아마 채무. 이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어느 정도 갖고 있진 않을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지 않을까라. 근데 또 이 처음에 갖고 있는 그 판타지의 그 무언가 때문에 이곳 분들은 결국에는 이곳을 이렇게 돌고 하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뭔가 성취감이 있으니까 하시겠죠. 실제로 뭐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사실 이런 문화예술이 인건비가 정말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 이거 보다 보니까 저는 제가 한 20대 중반일 때 저도 이제 진로를 정하게 되면서 고민했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어떤 책 중에서 문화예술이 엄청 미래 유망 직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기술과 이제 AI 같은 것들이 사람을 대체해가고 있는 이때에 문화예술이란 이 직종은 이 컨텐츠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은 지속 가능하다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써놨던 책을 봤는데, 최근에 또 봤던 또 다른 책에서는 이게 임금이 오르는 그 속도와 그런 인건비가 투여되고 이러는 상황에 비해서 그만큼의 생산성이 이제 나오지 않는, 수입이 그 속도로 올라가지 않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좀 전문 용어 쓰면 보험물의 질병 비용이라고, 비용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는 뭐 이런 경우들을 이제 언급하는 걸 봤는데, 이런 걸 다 알고 내가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해야 할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어떻게 우리 극장의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 이제 연극 배우들과 같이 밥을 벌어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걸 계속 고민해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기획자라면, 그리고 연출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런 예술이 밥 먹여준다면 제목에서 또 알려주는 거지만, 그 뒤에 보시면 밥은 예술가의 영역이 아니어야 한다. 기획자의 몫이고 경영자의 책임이어야 한다라는 말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잘 나타낸 문장인 것 같아서 전 되게 기억에 남거든요. 확실히 예술이라는 게 이상적이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자유도 있어야 하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진짜 인건비도 그렇고 뭐 새로운 걸 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신선하게 다가가려면 여러 기술,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또 구현하는 비용도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진짜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것과 그것을 알고서 도전을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아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생생한 좀 현실적인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해주신 밥은 예술가의 영역이 아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건 영화 산업에 관련된 얘기인데, 일본의 영화 산업이 왜 뒤처지게 되었는가에 대한 글을 봤어요. 이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으면서 일본 영화계가 되게 놀랬대요. 그걸 이제 그 글에서는 일본 영화 산업은 한국의 산업 구조랑 많이 다른데, 여러 명의 이제 이런 예를 들자면 기획자, 경영자들이 모여가지고 영화에 투자를 하면은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감독한테 이제 여러 가지 주문을 한대요. 그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건 돈이 안 되니까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뭐 수익이 나고 그 영화는 성공을 하겠지만은 예술가로서는 이제 그런 자기 기량을 뽐내기 힘든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다르잖아요. 뭐 기생충을 예를 들자면 바른손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제 봉준호 감독님께서는 그 예술가의 영역을 맡으신 거고, 기획자, 경영자들은 또 이제 예술가의 밥을 맡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말씀하고 싶으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한 거랑 약간 떠오르는 얘기였는데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그 돈을 대지는 그 투자자의 입김이 얼마나 강하냐면 결말까지 바꿔버린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 이게 흥행이 될 거 안 될 거를 그들이 판단하여서 감독한테 이제 결말의 여러 가지 버전을 막 제시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기 그 29쪽에 그 차이코프스키를 후원했던 미망인 이야기가 좀 되게 우리가 예술을 후원해야 할 때의 자세를 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차이코프스키를 얼굴도 보지 않고 정말 쿨하게 그냥 그 작품 자체만 잘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만 요청을 하고서는 매우 많은 돈을 후원했다고 하는데 이런 후원자의 태도 이런 거가 우리 지금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와도 뭔가 기업이나 이런 거 기업이 예술을 후원할 때 좀 가져야 할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그걸 후원하는 사람의 안목이 제일 어쨌든 중요하긴 하겠죠. 그렇죠. 차이코프스키 같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 그걸 키워야 되는 게 예술 경영인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보면 옛날부터 막 좀 그런 게 좀 있었네요. 막 모차르트도 이제 귀족들의 후원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게 뭔가 좀 되게 옛날부터 그런 뭐랄까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네요. 그쵸. 애초에 처음에 있었던 이제 문화 예술이라는 거는 귀족층의 니즈를 이제 그렇죠. 충족시키기 위한 예술가들의 그들의 네. 부를 그들의 취미 활동이었으니까 그게 대중 예술이 된 건 사실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진짜 각자의 위치에서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경영인은 또 경영인으로서 서로 좀 자리를 지키면서 존중을 해줘야 빛을 발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예술 경영이라는 거 자체가 이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지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한 유명한 그 뮤지컬 이제 대표님이 한 분 예시로 나오잖아요. 지금 엄청 큰 공연도 예술의 전당에서 웃는 남자 이런 네. 전 찰리에 지금 잘 되고 있으려나 지금 요즘 시국이라서 그러게요. 거기 무섭네 가게가. 네, 요즘 극장에 정말 사람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공연- 안타까워요 사실. 공연 취소도 많이 맞아요. 되고 그때 어쨌든 그 예술 경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예술을 꿈꾸시는 분들이 제작도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겪어가면서 그리고 지금 있는 많은 예술 단체도 대부분 예술가가 이제 경영까지 같이 하시는 분리되지 않은 영화 산업과 조금 다르게 그런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분리돼야 되고 또 그래서 예술 경영을 배우는 학생들이 어떤 안목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직업을 택할 건가라는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게 분리가 되지 않고 같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술과 경영을 같이 하게 되면 예술가가 경영을 또 같이 하게 되면 예술가로서 표현하고 싶은 거를 우선으로 하기보다는 거기에 또 따르는 자본적인 거를 걱정하기 시작할 것 같아서 네, 그런 분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 또 최민식 씨 얘기가 나오는데 뭔가 그 경영인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경영인은 이제 예술인은 아니지만 뭐 안목이 있어야 되고 뭔가 미적인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최민식 씨는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인은 예술 경영인은 예술가들 밥을 먹여주는 사람이고 최민식 씨는 이제 그 하정우 씨 밥을 먹여주는 약간 자금줄이라 해야 되나? 하지만 건달은 아니죠. 또 최민식 씨가 건달은 아닌데 이제 반달이라고 나오죠. 네, 근데 막 이제 남천동에 사시는 서장님이랑 이렇게 밥도 먹고 그렇게 약간 건달은 아니지만 그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밥을 이제 건달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먹여주는 비슷한 것 같아요.
미적인 감각과 경제적인 감각이 함께 있어야 되는. 맞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있지? 다들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약간 자기는 좀 현실적, 이상적 그런 게 있잖아.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적이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어떤 뮤지컬을 보고 딱 들었던 게 뮤지컬은 과연 예술성인가 아니면 상업성인가 이런 거기 딱 경계에 있는 장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뮤지컬 태동 과정을 보면 어쨌든 그런 상업적인 거, 그러니까 오페라를 그렇죠. 상업화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돈을 벌여야 하는 장르인 거는 맞는데 또 태생이 오페라이고 어쩌다 보니까 음악성 거기에 들어가는 음악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의 완성도 예술적인 완성도도 같이 추구해야 하는 그래서 절대 그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장르이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점점 비싸지고 이제 그걸 약간 과시하려고 보려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고 그래서 뭔가 그래서 네 약간 오페라 같이 되려다가 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느낌. 약간 그 뮤지컬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고급화 전략을 취했다고 책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약간 절실히 공감을 했던 게 저는 지방 사람인데 이런 뮤지컬을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도 소형 공연장도 많이 없고요. 대형 공연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유행하고 잘 되는 공연 딱 하나가 오는데 그것도 오래 공연 기간을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좀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이 더 떨어지니까 이제 지방에 살았던 저희 입장에선 더 약간 고급 문화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이 말씀을 더해서 저는 충청도 쪽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경상도나 부산 이런 데는 지방으로 순회를 가는데 대전에는 많이 안 와요, 공연이. 오히려 더 네, 왜냐면 충청도 관객들이 약간 이건 또 그냥 얘기할 수 있겠지만 충청도 관객들이 그렇게 호응이 크지 않대요. 성향에. 그래서 대전까지 전국을 돌 때도 대전까지 오는 경우가 그렇게 부산에 오는 것보다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뭐 공연을 보고 싶으면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거의 서울에 와서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더 그러지 않나. 네. 저는 서울 살았는데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해봤네요. 근데 이런 공연 예술이라는 게 약간 습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접하고 뭔가 그때 그게 좀 익숙해야 가지. 사실 좀 1회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람비가 좀 비싸잖아요. 영화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거의 10배 정도 드니까. 그러니까 첫 관람을 하기까지는 확실히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문화 생활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지방에 잘 가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다 같이 내려갔을 때 그때 그 교통비. 네, 교통비와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비용들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이게 좀 악순환 같은 건데 이건 이제 또 지방에 계신 또 문화예술 경영 기획자 분들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또 과제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 어차피 우리는 이제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제주도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계속 태어나면서부터 20살 초반까지 살았으니까 저도 대학 공연이나 월드컵 경기장에서밖에 공연을 못 봤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왜 지방에 잘 안 오는지 잘 알 것 같고 여러분 예술 경영하고 싶으시면 뮤지컬을 먼저 보기보다는 연극을 먼저 보세요. 연극이 쌉니다. 그렇죠. 연구해야죠. 하나 보기 시작하면 또 이게 너무 오는 기분 그 감정이 좋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확실히 현장감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저는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대중예술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도 잠깐 저희가 방송 키기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뮤지컬은 그래도 저의 취향과 호불호와 별개로 갔다 오면 항상 재미는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공연이랑 영화랑 또 다른 게 영화는 어디서 보든 같은 녹화된 그거잖아요. 근데 공연은 매 공연마다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게 또 공연이 주는 매력이 아닐까. 네. 갑자기 궁금한 건데 공연이 망하면은 기획자 탓일까요? 배우 탓일까요? 아, 기획자 탓이지 않을까요? 배우 탓이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맞아요. 배우가 연기를 아무리 못해서, 그러니까 배우 탓이라고 하면 연기를 보통 못한다 뭐 이런 게 될 텐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티켓 예매가 떨어진다 뭐 이 정도까지 가줘야. 맞아요. 아니면 네. 무슨 사고를 쳐서 논란이 예를 됐다거나 들어서 뭐 보이콧이 됐다 뭐 이런 거일 텐데 그거는 일종의 뭐 사고 정도. 제가 옛날에 저는 연극 동아리 같은 걸 했는데 제가 배우도 한 번 하고 연출도 한 번 했어요. 근데 배우를 할 때는 아 이거 망하면 내 탓이다 이 생각이 있었고 연출을 할 땐 또 제가 아 이거 망하면 다 날 욕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갑자기 근데 이제 또 이걸 읽으니까 아, 진짜 누구의 탓이었을까 뭐 둘 다 뭐 망한 건 아닌데 그냥 약간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배우의 탓이어도 이미 티켓 예매는 좀 끝난 상황이라면 그렇죠. 그냥 약간 역할에서 각자의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신 있는 이제 스타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개런티, 높은 개런티 여기서도 나오는데 맞아요. 이제 뭐 김준수 배우님이나 뭐 조승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의 몸값을 딱 치고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관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배우라면은 그게 잘 되면 자기 본인 탓이 그 공연이 잘 되면 본인 덕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대에 오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 아무래도 티켓 파워가 있으니까. 맞아요. 저는 아이돌 분들이 되게 많이 뮤지컬에 진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출하셨잖아요. 사실 그게 어떤 면에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팬들이 그 아이돌을 통해서 뮤지컬이란 장르를 좀 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뮤지컬이란 장르에 좀 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맞아요. 실력에 뭐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이상 뭐 안 올 이유는 없죠 사실. 좀 시선이 좀 안 좋은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리고 같이 만들어가는 뮤지컬은 어쨌든 한 명이 책임을 진다기보다 정말 같이 만들어가는 그 무대이기 때문에 못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럼 기획자가 생각이 네. 있으면 연기 못하는 배우를 캐스팅하진 않겠죠. 연기 못해도 인기 있으면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책임을 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드라마가 오히려 훨씬 심하지 않아요? 네. 저런 네, 드라마는 몇 분이죠 떠오르네요. 좀 그 출연료 대해서 저는 좀 솔직히 보고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원래 저는 이런 공연 문화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들의 출연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약간 스타 배우들이 받는 출연료와 그리고 앙상블 이제 뒤에 나오는 그런 조연분들이 받는 출연료의 차이가 갭이 정말 크다는 걸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그 한창 이렇게 막 스타 몸값이 뜰 때 그 미국 브로드웨이의 상황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우리나라 그 업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브로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 협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들끼리 이제 상한제 자기 임금 상한제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되게 마인드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래도 나는 이 정도 임금만 받겠다고 이게 서로 다 협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그거를 만들자 말자 뭐 그 당시에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뭐 무산된 것 같고. 네. 근데 그러면은 브로드웨이에는 그 나머지 금액이 조연들이나 스태프들에게 좀 돌아가는 네, 그렇죠. 이게 건가요? 좀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좋네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브로드웨이에서 배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그 협회 인정 그러니까 가입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협회 중심으로 이제 돌아가서 그럼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공연을 만드는 기획사는 그 협회와 약간 소통하는 구조,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건전하게 경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그런 협회가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더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이런 협의들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약간 드라마 얘기인데, 이미 종영한 드라마 중에서 좀 높은 원래 출연료를 받던 배우 두 분이 자신들의 약간 출연료를 삭감해서, 왜냐면 자신들이 이 출연료를 그대로 다 받아가면 그 나머지 예산에서 이제 페이드에 돌아가는 걸 알고 좀 자진해서 좀 출연료를 내렸다라는 그런 미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잘 이제 이런 공연 예술 쪽에도 잘 정착이 돼서 기본적인 그런 하한선은 만들어 놓고 먹고 살 수 있게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공연 예술을 함께 만들어 가야지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하지 않나. 왜냐면은 제가 좀 많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사실 공연 예술을 사랑해서 이 일터로 들어온 사람들이요. 사실 이 공연 예술계의 또 큰 소비자예요. 그렇죠. 이미 매력을 알고 많이 이제 보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이쪽에 초반 임금이 되게 너무 낮으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 자체, 구매 능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악순환. 네,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고 좀 좋은 선순환이 되고 시스템화되고 산업화되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소비자랑 다 연관이 돼 있는 거라서 좀 건강하게 돌아가야 모두에게 이로울 것 같아요. 물론 말이 쉽지 현실은 더 어렵겠지만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저희도 다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에도 보면 모든 공연 기획사가 이렇진 않다라고 언급해 있긴 하지만 이제 9명 정도가 이제 12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 평생 처음 있었을 거다. 소장을 쓰고 변호인이나 법률 자문을 위해 증거 서류를 챙기고 의견서를 처음에 법원에 갔다. 그나마 출연 계약서를 작성했기에 소송에 갈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건 진짜 너무 슬프니까 정말 이런 건 정말 판타지 일면 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네, 맞아요. 신호겠죠. 이렇게 분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파이를 좀 나눠 먹자 이런 인식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영화 산업의 얘기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영화 산업에서도 표준 근로 계약서도 확정되고 있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좀 유명한 감독들이 그걸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로 되게 맞아요. 유명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막 엄청 미담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을 배려하면서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정말 확실히 많이 좋아졌고 많이 함께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공연 예술계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어머 여기 현실이 이렇단 말이야 라고 그냥 놀라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좀 해결하겠다는 도전의식을 갖고 이게 또 본인들의 어떤 뚜렷한 그런 생각이 없으면은 또 어른들 어렸을 땐 또 유야무야 막 이렇게 준다니까 또 막 막 이러면서 잘 모르고 흘러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책을 읽으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진짜 마냥 이만큼 열정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너 공연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만큼 받으면서 일해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받아도 내가 도전해서 내가 바꿔 나가겠다 하면 분명히 본인한테 돌아올 거거든요. 그 좋은 영향들이.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이게 사실 처음 앞에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예술 공연과 예술 경영과 공연 기획을 위한 입문서라고 돼 있어요. 확실히 그런 꿈꾸는 분들이 요즘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입문서로서 처음에 읽고 그 공연에 대해서 알아가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입문서를 읽고 조금 겁을 먹고 아, 난 다른 길로 바로 변경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 사람은 어떤 직업을 가져도 이것 때문에 겁먹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공연 예술에 대해서 잘할 자신 있고 끝까지 갈 자신 있으면 이 입문서를 한 번씩은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저자가 계속 이제 강조하는 게 앙트레프레너십이잖아요. 약간 모험가 같은 경영인으로서의 자세가 문화예술계에서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약간 겁을 주려는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니까 네. 계속 이렇게 개척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용기를 더 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많은 청년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로서는 좀 이런 잘못된 것들을 좀 파괴하고 혁신하고 이게 되게 그냥 고착화 정말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일하다 보면은 그냥 그렇게 내가 뭘 잘못된지도 모른 채 아직 뭐가 부족한지도 모른 채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계속 혁신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약간 경영자로서 기획자로서 또 필요할 것이고 또 예술 그 자체도 계속 신선해져야 되니까 거기서 계속 창조적인 파괴들이 일어나야겠죠. 진짜 변화가 더 활발한 곳이잖아요, 공연이라는 게. 도전을 하시는 게 분명히 저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연을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겁먹고 바로 포기하시는 경우는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저는 근데 이게 뭐 공연 예술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예술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 책을 읽고 좀 뭔가 겁먹는다기보다는 되게 막 뭐라 하지? 현실 자각? 되게 뭐 뭔가 불타올랐어. 맞아요. 근데 막 되게 더 하고 싶어지고 막 뭐 저는 그냥 예술 한정하는 얘기지만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막 글 쓰시는 분들 얘기도 나오고 작가님들 얘기 나오고 그런데 그분들 하는 말이 되게 근데 뭐 작가님들 하는 말씀이 다 사실 똑같은 말이긴 해요. 막 매일 써야 한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써야 한다. 맞아요. 그런 말이긴 한데 또 이제 그때그때 봐도 느낌이 다른 말들이죠. 근데 되게 좀 뭔가 도전적이래. 도전 의식이 되게 좀 생겼습니다. 네, 생겼습니다. 저는 되게 전혀 문화예술 쪽과 관련 없는 사람인데 이 책 보니까 되게 막 뮤지컬 보고 싶어, 막 연극 보고 싶어, 너무 좋은데 약간 두근두근 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많이 봐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읽지 않아도 그냥 시집을 가끔 사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네. 그리고 약간 보면서 좀 소형 공연들 있잖아요. 막 대형 이런 라이센스 뮤지컬 이런 작품만 이제 막 쫓아다니면서 볼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이제 유명한 거 대중적인 거 위주로 막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소형 공연이나 소형 극장에서 하는 그런 것들도 내가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건전한 소비랄까? 건강한 숨어 있는데 보물들이 많죠. 그렇죠. 대학로나 이런 데. 가져야지 그런 산업들도 발전을 하고. 책에 보면은 이제 기사를 인용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웃는 남자를 가 이제 약간 묘사돼서 나오거든요. 기획자님 이야기를 하다가 그 기획자님이 이 무대 연출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제 실제적인 인터뷰가 하나 이제 책에서 이제 인터뷰를 인용을 하셨어요. 그게 웃는 남자 이야기인데 몽환적인 바닷속을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했고 이제 미세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천을 이제 1,000만 원 넘게 두고 직수입을 했다. 이렇게 연출에도 많은 신경을 쓰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 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보러 가고 싶어졌어요.
그 정도의 노력을 들인 공연은 어떨까? 2000 내가 궁금하다. 지금 하고 있는 거 같던데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이분이 전당에서? 한 마지막 말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이 사업은 현명하면 망합니다. 뮤지컬은 돈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라고 하셨네요. 그렇죠. 요게 약간 제작자의 관점에서 예술성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죠. 좀 네. 미적인 안목을 네. 키우고 그러니까 이 역할이 계속 이게 어디가 옳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둘이 줄다리기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수익성과 대중성과 예술성은 사실 예술이라는 네, 항상 그렇죠. 우선 참 어렵지 않아요? 근데 진짜 대중 예술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대중을 위한 예술이어야 하니까. 그리고 요즘 대중들이 또 수준이 예술적인 맞아요. 그런 안목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대중성도 있어야 되지만 예술성도. 예술성도 챙기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는 시대니까. 되게 많잖아요. 요즘은 진짜 예술적인 공연이랑 이런 것도 많아서 더 경쟁력 있게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음악 듣는 걸 좋아했는데 진짜 옛날에 중학교 때쯤 그때는 저도 약간 좀 제멋에 취해가지고 중2 때인 것 같아요. 중2 약간 그때였는데 저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듣는 노래를 그 당시에 들었거든요. 마이너한 그런 걸 좀 들었는데 근데 좀 그게 제 취향에 맞았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직 기억나는 게 대중적이다라는 말을 되게 뭐랄까 좀 저급하다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대중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음악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네, 대중적인 거는 음악성이 있다에 약간 대척점에 있는 그런 거에서 막 뭐 대중성과 예술성을 한 번에 잡았다. 약간 이런 말이 좀 되게 약간 뜨거운 아메리카노 같은 느낌이었나요? 되게 그런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막 예술 이런 거 배울 때 순수 예술과 뭐 대중 예술의 차이 막 이러면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도 하면 진짜 여러 관점에서 생각이 들죠.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며 막 이러면서.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순수 예술과 대중 예술을 나누는 경계도 항상 보면 의견이 되게 많죠. 아직 정확한 명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단 뭐 제가 좀 관심이 있고 이거 좀 그럴듯한데 라는 이야기는 이제 대중 예술의 출현은 어쨌든 대중 매체와 그 맥락을 좀 함께 했고 그리고 순수 예술이 되는 거는 이제 이 다음번에 나오는 대중 예술이 또 뭔가가 이제 파괴적 혁신을 통해서 또 생기면 그게 대중 예술이 뭔가 딱 나오면 그 전에 있던 대중 예술이 순수 예술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럴듯한데라고 하니까 이게 사실 명확한 구분은 없는 거예요. 난 이걸 순수 예술로 창작했어. 대중 예술로 창작했어. 뭐 이런 건 본인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그 지금 대중 예술을 저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런 지금은 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중적이다 하면 약간 모든 사람에게 무난한 게 아니라 뭐랄까 모든 사람이 재밌게 보거나 들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공감대가 넓은 영역의 네. 주제를 선택했다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언어로 해서 조금만 사람들이 되게 소수의 사람들이 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예술이 막 수준도 높은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하시진 많이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타겟이 다를 순 있어도. 그 지난번에 북라이브 나오셨던 백화연 선생님이 BTS 팬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좋아하시는 이유를 물었더니 그 친구들은 예술적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뮤직비디오가 얼마나 예술적인지 모른다고. 블랙스완을 칭찬 엄청 네. 했어요. 그건 예술이라고. 네. 예술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책에도 나와요. BTS 얘기를 하면서 그런 데미안이나 이런 고전 문학들을 어떻게 뮤직비디오에 녹여냈고 서사를 만들어냈는지 그것도 일종의 저는 예술인 것 같거든요. 그 방시혁 그분이 아마 서울대 미학과인가 맞아요. 출신이셔서 이런 걸 되게 좀 신경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뭐 아이돌이면 아이돌과 아티스트의 구분도 있잖아요. 옛날에 더 그랬는데 요즘 네. 근데 그것도 진짜 얘는 아이돌, 얘는 뭐 음악적으로 성장했으니 얘는 아티스트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좀 경계가 많이 모호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빅뱅 나오고 약간 뭐랄까 자작곡을 쓰고 막 작사 작곡을 하면서 이제 그런 음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아이돌과 그냥 아티스트의 차이점은 뭘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그 아이돌들이 되게 리얼리티 예능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작사 작곡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의 콘셉트나 콘티 같은 것도 네, 다 참여를 하고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는 네, 그런 진짜 예술가처럼 만능 네. 엔터테이너 약간 이런. 아, 근데 저는 이게 그게 큰 구분이 필요한가? 이건 약간 우리가 정말 구분짓기를 하기 위해서 남과 막 뭔가 계층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고 사실 문화예술은 내가 어쨌든 보고 느끼고 그랬는데 즐겁고 행복하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중문화든 순수예술이든 그니까 아티스트든 아이돌이든 그냥 다 좋은 거니까 우리가 그냥 존중을 하고 더 잘 즐기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즐길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 좋을 것 네, 같아요. 취향의 문제죠. 취향. 이게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게 너무 진짜 이분법적으로 얘는 이거, 얘는 이거 이렇게 기준을 나눈다는 것도 누구의 기준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네. 평론가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도? 그 사람들이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글을 쓰다 보면 이제 네. 그분들 잘못은 아닌데 이제 글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뭐 대중성이다, 뭐 아이돌이다 이런 말을 좀 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렇죠. 근데 진짜 문화예술은 글로 표현하기 참 어려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계가 확실히 있어요. 이렇게 딱 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고 그 언어가 사실 우리가 뭐 대중성, 예술성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 얘는 이게 아이돌이야, 막 아티스트 이걸 구분하려고 그 용어를 쓰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냥 널리 사랑받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대중이니까 큰 무리 안에 있으니까 대중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맞아요. 그 언어에 제가 이건 좀 딴소리인데 제가 옛날에 국어 선생님인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언어가 얼마나 허상인가를 배웠는데 되게 깊은 얘기까지. 되게 이렇게 팔을 걷으시면서 여길 뭐라고 하냐 이래서 손목이요 이래서 여길 뭐라고 하냐 팔꿈치요 그러면은 여길 뭐라고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 위쪽이요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팔인데 이제 그거를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그 좀 구분을 쉽게 하려고 그 정도로 이제 뭔가 분절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뭐 음악도 뭐 그런 걸 뭔가 그냥 좀 이거를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좀, 그냥 이름을 딱 필요에 의해 네, 뭐 예술성, 뭐 대중성 이런 것도 구분을 지었어야 됐고. 그런 게 낙인 아니었을까. 이론 같네요. 그래서 오히려 언어를 모르는 애기들이 더 생각이 열려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떤 단어를 알게 되는 순간 거기에 딱 고정감이 오면서 아 이건 이거다가 1대1 매칭이 되면서 그 외의 것들이 이제 안 보이고 그냥 거기서만 언어가 이렇게 한정지어지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차라리 미술을 하고 음악을 해라라는 게 그 창의성, 그 언어에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 것들을 표출할 수 있잖아요. 진짜 그런 면에서. 네. 뭐 애기들은 정말 정형화되지 않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뭐 미술 입시를 해도 미술 입시 전문으로 배우면 그 입시를 위한 미술이 되는 거니까 정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대중성과 예술성 이런 거 말하다가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순수예술이라고 흔히 불리는 오페라나 무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중성을 지닐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저는 했었거든요. 저는 그쪽을 이제 취재 다니면서. 근데 그 업계, 그 오페라와 무용 업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대중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시작되면서 이제 둘이 만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잔치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맞아요. 뭐 오페라나 올려놓으면은 어디 학교 성악과 짜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식으로 그들만의 장치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거가 아닌 뭔가 그 더 확장해야 되고 대중이랑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도 크게 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바뀌긴 했는데 저도 그 딱 이제 기자님처럼 느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고민을 좀 했던 것들이 있고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공연 예술의 그 소비자의 특징이 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그 팬이라는 용어가 이제 일반 대중에게까지 옮겨갔잖아요. 올해 굉장히 트렌드더라고요. 일반 순간- 소비자의 팬덤화. 송가인 씨 약간 네, 소비자의 팬덤화. 그러니까 소비자의 팬덤. 그러니까 커피 이런 컴퓨터 이런 제품에 대한 팬덤한 거죠. 옛날에는 그냥 브랜드 하나만으로 영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TV, 핸드폰 이런 것들 뭐 실질적으로 이 아이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소비자는 팬덤이죠. 분류가 좀 넓어지고. 그러네.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 저도 같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제가 공연 예술계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 팬덤화의 대중화, 팬덤을 좀 더 대중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소비자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 시장을 넓히는 방법, 막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했는데 시장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오히려 더 세분화되고 잘게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되게 재밌게 이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면 제가 또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발레 관련해서 저도 되게 막 그런 류를 좋아하는데 발레 공연만 보면은 그렇게 지루한 거예요. 너무 지루했는데 학교 다닐 때 이제 교양 수업에서 발레를 배우면서 발레에도 언어가 있더라고요. 춤에 정해진 언어가 있고 그걸 이제 배우고 나서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니까 재밌는데 그걸 모르는 채로는 재미가 없는데 그런 걸 약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교육이 항상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참 맥락이 깊다는 건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그거 혹시 아세요?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그 클래식 음악의 대중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조성진은 클래식의 대중화는 위험하다고 그랬대요. 왜냐면 클래식의 대중화를 뭐 이런 걸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클래식이 대중화되면 그 클래식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조성진은 클래식이 대중화되기보다는 대중분들이 클래식화돼야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들으면 정말 대중들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 높아져야 된다는 말인 거죠.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취향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냥 그 문화적인 거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대중들이 그 클래식에 대해서 좀 더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래야 한다고 조성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 또한 또 컨텐츠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하시다가 이러다가 융복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중성을 표방한 아예 또 다른 새로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발레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좀 고전 발레 같은 경우는 저도 솔직히 전 용어를 아직 전혀 좀 수업도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데 저는 약간 그걸 연출을 엄청 대중적으로 했다라고 해야 되나? 좀 무대를 되게 잘 쓰시는 그 LG 아트 센터 네 매튜본 감독이 내한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봤는데 그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홀린 듯이 수르륵 지나가요. 그건 발레 공연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전의 발레랑 또 다르죠. 아예 다른 거니까. 이제 그런 공연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뭐 기존 발레에 저는 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얘는 그대로 순수 예술의 발레는 남아 있고, 이 또 새로운 기획된 이제 발레 공연은 이제 새롭게 사랑받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많이 이제 발레란 장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욱 더 이제 고맥락화되고 또 많은 공부를 좀 더 하게 된다면
저 발레 순수 고전 발레까지도 즐겁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소비자층이 되는 거겠죠.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그 BTS가 데미안을 이렇게 차용을 해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고전 문학의 서사 같은 것도 이렇게 이용이 많이 되지만 고전은 그대로 고전으로 남아 있어요. 그들이 이제 융합해서 만든 새로운 또 그런 창작물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전에 뭔가 그 해를 끼치는 건 아니고, 그건 또 그대로 남아 있고 이건 또 이대로 또 새로운 작품이 되는 거고,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해요. 진짜 데미안 얼마나 어려운 작품이에요. 전 아직도 어려워. 고전은 진짜 그 괜히 고전이 아닌 게 몇백 년이 지나도 읽힌다는 게 진짜 대단한 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그 남아있는 문화예술잖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 명작이라고 불리는 건 시간을 이긴 거라고. 맞아요. 저도 네, 그 말 시간을 들었어요. 이긴 거라고. 의미 그게 있지 진짜 않나요? 그게 대단하다. 그때 가장 잘 나갔던 문화예술이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남아있는 건 시간을 이긴 거래요. 반고흐 이런 그렇죠. 그때 맞아요. 시대 때는 인정받지 못했으나 현재 와서는. 근데 고전이라는 게 사실 그때 쓰여졌지만 지금 저희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주제 이런 공감되는 것들이 있어서 더 좋지 않은가.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 삶의 약간 보편성 그렇죠. 그런 걸 띠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주제가 되게 제가 느끼기에는 고전은 좀 더 직관적? 그냥 봐도 막 그렇게 막 어렵게 막 뭘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읽는 저는 그렇게 또 느끼는 거죠. 그 약간 사람마다 각자의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고전은 그런 배움이랄까요? 뭐 맨날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저는 고전 좋아하거든요. 영화도 명작이라고 불리는 것들 좋아하고. 하여튼 다양한 시도들과 다양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 있게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 거예요. 이렇게 문화예술 그리고 예술성과 대중성 이런 것들만 고민하다가도 자기 자신한테도 많은 정말 질문거리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게 저는 나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고민을 계속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건 저는 그 사람들의 고민에 시간이 헛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술적으로도 밥을 먹여주는 이 측면에서도 모두가 좀 좋은 그런 방향으로 점점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약간 이게 쇼미더머니가 좀 생각났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힙합이 한국에서 인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한국은 약간 맞아요. 힙합 불모지다 약간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쇼미더머니로 뜨기 전부터 힙합을 좋아했다고. 그런 사람이 생겼죠. 이제 뭐뭐 전부터 충이라고 나만 알고 싶어.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대중화를 시켰다고 많이들 말을 해요. 힙합을 한국에. 그래서 이제 힙합 뮤지션들이 밥을 먹고 살 수 있고 그걸 넣어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대학교 행사도 나오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됐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PD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기획한 사람이 뭔가 뭐 그런 걸 뭐 다 염두에 두고 하진 않았겠지만 뭔가 되게 기획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윈윈이죠 어떻게 보면 뮤지션들도. 갑자기 들었던 게 그 파메라 맥킨토시가 그 뭐지 레미제라블 그 초창기에 메이킹했던 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쨌든 이 예술 경영인이고 제작사고 그러잖아요. 맞죠? 지금 마킨토시 맞죠? 근데 그분이 초창기부터 그 예술가들이랑 소통을 정말 그냥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그런 거 이야기들 이런 거를 모티브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면서 거기에다가 경영적인 마인드로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뭔가 삼위일체가 좀 된 경영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진 그러니까 명작이 나온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그 전문 경영 예술인의 모습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맥킨도시 사례를. 쇼미더머니는 사실 좀 뭔가 되게 아티스트들 말을 듣진 않았으니까 성공적인 뭐 그런 유명한 일화들이 많잖아요. 뭐 스눕독을 불러서 그런다든지 약간 그런 게 많아요. 하여튼 좀 뭔가 상업적으로 기획을 한 사례고 그분은 이제 잘 융합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라고 해야겠네요. 진짜 예술 경영을 하는 분들은 예술을 외면할 수 없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진짜 서로 존중하면서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야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네. 좀 바쁘실 것 같긴 해요. 네. 미학 공부도 하셔야 되고 경영 경제 공부도 하셔야 하고. 시대와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는 독창적인 사유 훈련도 필수니까 여기 적어주셨거든요. 약간 팔방미인이 되시죠. 진짜 그래야죠. 사실 이게 이 책이 지금 베스트셀러잖아요. 아, 네. 책인가요? 지금 예술 공연, 예술 연극 분야? 1인가요? 예스24 쪽에서 지금 어디나. 수도권 안에 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베스트셀러로 되고 있다고 해서 지금 그 뭐냐 스토브리그와 맞아 기생충 기생충과 함께 농사배우이긴 이길 수 없어. 기생충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게. 기생충 네, 저희 근데 이런 모르겠어요. 되게 공연과 예술이라는 게 되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관심이 없는 분야가 아니라서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공연 예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희가 아예 베스트셀러라서 이 책을 선택한 이유도 있거든요. 네. 같이 리뷰하시는 거 들어보시고 저희가 생각하시는 고민을 함께 하시고 계시다면 그리고 공연과 예술에 조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예술 경영이라던가 공연 기획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책을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덧붙여서 약간 관객 중 분들께서 공연을 보다가 우와 저 공연 진짜 멋있다.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지? 저거 뒷이야기가 어떻지? 이런 생각도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의문이 들 때쯤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 그 뒷이야기가 술술술 나오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킬 것 같아요. 맞아요. 저자분께서 그 공연 예술계에서 직접 이제 활동하셨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진짜 현장의 이야기들을 다 생생하게 담아내신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데서 일하시는 분이 주변에 없다면 그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책이지 않나. 정말 뭐 공연을 보면 앞에 나오는 무대에 나오는 배우분들만 저희가 공연을 볼 때 볼 수 있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 공연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그 공연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면 이 책 읽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저자분이 정확한 독자층을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공연 이제 예술 경영과 공연 기획을 위한 입문서니까 꿈을 꾸고 있는 좀 청년분들을 위해서 쓰시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되게 다양한 경영자로서의 덕목들이 아까 말씀하신 뭐 시대를 아우르는 안목과 또 뭐 경영적인 능력과 또 이런 예술적인 감각 이런 많은 덕목들이 필요한 덕목들이 이 책을 보신다면 한번 싹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이 내가 어떤 능력을 좀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들도 실질적으로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예를 들면 예술을 보는 안목은 내가 좀 있는 것 같아. 나는 좋아하는 취향도 있고 이래. 근데 내가 이거를 뭔가 공연에 올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뭐 금액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숫자에 약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런 거에 또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전반적인 큰 지도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뭐 예술 경영, 뭐 공연 기획 이래가지고 나한텐 너무 어려운 책일 것 같은데 이럴 걱정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진짜 여기 표지에 써 있는 것처럼 입문서라고 써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입문서로서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맞아요. 원래 남의 얘기가 더 재밌죠. 자기가 모르는 동네 얘기가 재밌잖아요. 그리고 약간 저희가 알만한 사례들을 많이 이제 예시로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뭐 뮤지컬 다 나오다 보니까 나중엔 BTS 얘기도 좀 나오고 그렇죠. 곧 컴백하지 않나요? 오늘 아닌가요? 진짜요? 블랙스완으로 컴백하는 건가? 저 잘 모르겠는데. 다른 거였던 것 같아요. 블랙스완 나온 지 오래됐어. 지금 저희가 그냥 이렇게 BTS 얘기 듣고 아는 가수니까 정말요 하는 것처럼 여기 책에도 보시다 보면 아는 작품들 만나면 좀 더 반갑게 쉽게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간을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지고 네, 하여튼 저희는 북파 공작소 몇 번째 시간이었죠? 하여튼 오늘은 예술이 밥 먹여준다면 이라는 책과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예술 경영과 공연 기획을 위한 입문서니까 공연 예술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예스24에서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그러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손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끼시고.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